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설 검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추론 통계학을 계속 할 텐데요. 추론 통계학의 기본은 다 가설 검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오늘 배우는 거의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가설 검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가설을 하나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의 값이 이걸 거야 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표본 통계치를 이용해서 그 가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하는 겁니다. 가설은 두 개가 있어요. 귀무가설과요. 하나는 대입가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법정에서 무죄냐 유죄냐를 추정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변호사는 무죄를 우리가 주장할 거고요. 검사는 유죄를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제가 판사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판결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가설 검증의 의미입니다. 가설 검증의 의미는 다양하게 우리가 통계 분석에서 쓸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자면 차이 검정이다. 만약에 차이를 검증하는 그런 거를 내가 연구한다 그러면은 차이가 있다 없다 이거를 가설로 설정해서 하게 되는 거죠. 여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구간 추정은 차이 검정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하는 모집단의 모수가 어느 정도 될 거야 라고 가정을 해서 모집단의 값이 요 범위 안에 있을 겁니다 라고 우리가 해주는 거고요. 가설 검정은 그게 아니고 맞다 틀리다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차이 검정할 때는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차이 검정 또는 관계 검정 이런 걸 우리가 하게 될 텐데,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추정이라는 방법보다는 가설 검정을 이용해서 맞다 틀리다에 대한 결론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가설 검정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럼 가설이 두 개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변호사일까요? 검사일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통계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통계에서는 귀무가설이라고 하는데, 귀무가설이 뭐냐면 기존에 알려져 있는 사실을 얘기하고요. SPSS라는 통계 검정에서는 이 귀무가설이 맞을 건지를 검증해 줍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통계에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SPSS나 우리가 이제 통계 분석에서 막 계산을 해서 결과값을 딱 나올 텐데, 그 결과값은 우리가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입니다. 이거 별표 100개입니다. 요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통계 분석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설 검증에서는 뭘 검증하느냐?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결정합니다. 그럼 중요한 게 있겠죠. 우리가 기존의 통계 분석에서 차이가 있다 없다 해서 귀무가설이 뭘까요?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답니다. 왜냐면은 세상 만물은 다 평등이에요. 통계에서는 기본 가정은 우리가 어떤 특별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검증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무죄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모든 사람이 유죄이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무죄로부터 출발을 해요. 모든 사람은 무죄고요. 그 사람이 유죄가 있다라고 우리가 증명을 해야지만 유죄로 우리가 판결을 하는 것처럼, 통계에서는 모든 거에 대한 귀무가설은 다 차이가 없답니다.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학년에 따른 차이도 없어야 되고요. 혈액형에 대한 차이도 없어야 돼요. 그죠? 모든 것은 공정하고 공평하니까 차이가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증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통계에서는 귀무가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연구가설은 그래서 귀무가설이 만약에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제 연구가설이 맞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실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뭐 하이브리드의 거리, 그 다음에 이런 걸 얘기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를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사례로 볼게요. 베스킨 라빈스, 비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중 파인트의 용량은 320g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건 회사에서 정한 겁니다. 파인트 용량은 320g입니다. 라고 정해놨어요. 이미 우리가 이걸 알고 있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검증할 때는 비 아이스크림 회사가 아이스크림의 용량이 진짜 320g인지를 판매하는지를 검증할 텐데,
우리가 귀무가설은 320g이 맞다. 즉 차이가 없다. 320g하고는 차이가 없다. 320g이 맞다. 라고 우리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차이가 있느냐?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다. 320g이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귀무가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귀무가설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통계적으로 이게 틀리다고 할 경우에는 연구가설이 채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귀무가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측 검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있죠. 햄버거 한 개 칼로리가 500kg, 500칼로리가 초과다, 아니다. 이렇게 조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우리는 요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귀무가설은 500칼로리보다 작다라고 해야 돼요. 이하.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건 요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게 항상 연구가설이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우리가 귀무가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 검정은 우리가 이 500칼로리를 초과할지를 우리가 검증하는 거죠. 이쪽이죠. 500칼로리가 넘는다. 그죠? 500칼로리가 넘는다라고 우리가 검증하고 싶은데, 그랬을 경우에 귀무가설은 500칼로리가 안 된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 검정은 오른쪽보다 크냐 작으냐를 검증하는 거예요. 뭐뭐보다 많다. 우측 검정은 뭐뭐 이상이다. 뭐뭐 초과다. 이럴 때 검증하는 기법이고요. 좌측 검정은 반대로 뭐뭐 이하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진통제를 개발하는데 진통제의 지속시간이 뭐뭐 이상일까 이하일까 뭐 이렇게 우리가 검증할 때 되는 거죠. 그러면 귀무가설은 뭐뭐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구가설은 뭐뭐보다 작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요게 연구가설이 되고요. 그랬을 때는 좌측 검정이면 왼쪽보다 작은지 요걸 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측 검정, 좌측 검정이 조금 헷갈릴 거예요. 요걸 잘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양측 검정을 사용합니다. 양측 검증은 뭐뭐이다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파인트의 용량이 300g이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다를 검증해야 되니까 귀무가설은 이다. 320g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대립가설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럴 때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5%니까 양쪽으로 나누면 2.5%씩 되는 겁니다. 가운데가 95%고요. 그죠? 그 다음에 5%를 반으로 쪼개서 왼쪽 2.5%, 오른쪽 2.5%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이 전체가 5% 됐죠. 그러니까 좌측, 우측, 단측 검정일 때는 한쪽이 5%가 되는데요. 우리가 양측 검정일 때는 반으로 쪼개서 2.5%, 2.5%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거예요. 통계적 가설 검정입니다. 이미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별표 100개 모자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가설 검정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통계에서 검증하는 가설은 즉 SPSS에서 검증하는 가설은 귀무가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겁니다. 귀무가설이 통계적 가설 검증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설 검증은 귀무가설, 연구가설 이렇게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지만은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가설은 귀무가설이 검증 대상이 된다. 이거는 몇 번을 설명해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에서 전반적으로 제가 두 가지 전체적으로 통계 이론에서 가리키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첫 번째가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표본의 오차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1.96이라는 오차 범위 구간. 이게 제가 항상 통계에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하고 지금 두 번째 통계적 가설 검증 SPS에서 우리가 검증하는 가설은 두 가지 가설 중에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검증한다.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통계 전체 이번 한 학기 동안에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 두 가지입니다. 중요한 게 표본 오차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가설 검정에서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검정한다.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것도 아니고 딱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 검정에서 우리가 SPS에서는 이걸 보는 거고요. 그래서 가설 검정일 때 귀무가설이 항상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귀무가설을 우리가 검증하는 거니까. 귀무가설일 때는 항상 같다. 즉 차이 검정일 때는 같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t-test일 때 같다. 또 두 집단의 모수가 같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무조건 다 같다인데 나중에 우리가 가설 검정에서 관계 검정이 있습니다. 관계 검정은 그룹 간의 차이가 아니죠. 그럴 경우에는 관계 검정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의 변수와 또 다른 변수가 영향력이 있다 없다를 보는데 귀무가설은 영향력이 없다예요. 영향력은 제로입니다. 제로니까 없답니다. 나중에 이거는 또 설명을 드릴게요. 상관분석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검정에는 항상 오류가 존재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설 검정했다 그래서 100%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죠? 100% 완벽하게 귀무가설이 맞다, 영구가설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검사가 피고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피고가 진짜 무죄가 아닐 경우도 있겠죠.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가설 검정의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설 검증에서 오류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귀무가설이 맞는데 귀무가설을 채택할 경우가 좋겠죠. 그 다음에 영구가설이 맞는데 영구가설을 채택하는 게 옳은 결정이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귀무가설이 맞는데 귀무가설을 틀리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일종 오류라고 하고요. 알파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는 귀무가설이 맞는데 귀무가설이 틀리다고, 그러니까 영구가설이 맞는데 영구가설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를 제2종 오류라고 하고 베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우리는 알파와 베타를 적어야 좋겠죠. 작은 게 좋겠죠. 그런데 알파하고 베타를 동시에 최소화하는 경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작게 하면 다른 오류가 커져요.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A가 맞는지 귀무가설, 이쪽은 귀무가설이고요. 이쪽이 영구가설입니다. 귀무가설이 1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데 귀무가설이 틀릴 확률을 이렇게 알파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영구가설이 틀릴 확률을 우리가 베타라고 놓고 보는데 쉽게 얘기할게요. 요거는 차이가 없다, 요거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그런 관계라고 우리가 해봅시다. 그러면 차이가 없다라고 했지만 차이가 없다라고 틀릴 확률이 요 정도 되고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틀릴 확률이 베타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항상 임계치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 즉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과 영구가설이 맞을 확률이 이렇게 분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임계치를 가지고 이 귀무가설이 맞을지 영구가설이 맞을지를 설정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기준치를 임계치라고 합니다. 이 선택하는 기준치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옮겨주면 이쪽으로 옮겨주면 알파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파란색이 알파입니다. 파란색은 귀무가설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쪽하고. 그래서 임계치를 오른쪽으로 설정하게 되면 알파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즉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줄어들고요. 대신에 영구가설이 맞을 확률이 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알파, 베타가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임계치를 왼쪽으로 하게 되면 베타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베타가 증가하게 되면 오류가 알파는 줄어들지만 베타가 증가하는 겁니다. 즉 임계치의 이동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임계치를 조금 오른쪽으로 귀무가설 쪽으로 옮겨주면 알파가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영구가설 쪽으로 가게 되면 베타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임계치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임계치가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알파, 베타가 늘어나고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알파, 베타가 늘어나거나 동시에 알파, 베타가 줄어드는 경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알파와 베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알파를 줄일지 베타를 줄일지, 알파가 중요한지 베타가 중요한지 우리가 검증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설 검증에는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가설 검증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유의 수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통계적 가설 검증에서는 귀무가설, H0라는 귀무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한다 그랬죠. 따라서 우리는 이미 귀무가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들어가고 귀무가설이 틀릴 알파를 결정해서 우리가 검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파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알파가 0.05, 5%라고 우리가 했죠. 95%의 5%. 따라서 5%를 이미 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은 H0, 즉 귀무가설, 통계적 가설은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95%로 놓고요. 귀무가설이 틀릴 확률을 5%로 놓고 이미 이거를 결정하는 기준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 임계치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알파가 0.05, 즉 5%로 이미 정해놨습니다. 검정력은 귀무가설이 아니고 영구가설이 맞을 그 확률인데요. 이 검정력은 우리가 검증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알파가, 즉 귀무가설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검정력은 반대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검정력을 우리가 검증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검정력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 알파, 베타를 우리가 계산해 주게 되면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검증력을 예측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초급 과정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안 드리고요. 뒤에 가서 검정력에 대해서 간단하게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다음번 그 과정에서 잠깐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때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가설 검증을 하는데 알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알파가 이미 우리가 알려져 있는 사실을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알파가 중요하고 그 가설은 귀무가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미 알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설 검증은 귀무가설을 검증한다. 귀무가설에서 알파 값을 결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알파 값은 0.05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가설 검증의 절차를 보겠습니다. 가설 검증은 먼저 가설을 설정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설을 이미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귀무가설, 영구가설을 설정해야 되는데 귀무가설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차이 검증에서는 차이가 없다가 귀무가설이고요. 관계 검증에서는 관계가 없다가 귀무가설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대신에 우리는 우측 검증을 할 거냐, 좌측 검증할 거냐, 양측 검증을 할 거냐인데 대부분은 양측 검증입니다. 거의 99%가 양측 검증이고요. 특별한 케이스일 경우에만 좌측 검증, 우측 검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양측 검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SPSS에서 분석할 때는 다 양측 검증이라고 가정하고 분석합니다. 그러면 우리 우측 검증하고 좌측 검증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할 텐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분석할 때 설명을 드리겠어요. 만약에 양측 검증이 아니고 우측이나 좌측 검증을 우리가 해야 될 경우에는 SPSS에서 나온 양측 검증의 결과를 이용해서 조금 수정해 주면 돼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의 수준 및 임계치를 결정해야 되죠. 이미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0.05, 5%로 이미 결정을 해줬죠. 예. 그런데 그럴 경우에 유의 수준은 결정이 됐지만 임계치는 설정을 해줘야 돼. 임계치를 계산해서 임계치가 어느 정도 될지를 결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을 결정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구한 통계치가 귀무가설이 맞을지 영구가설이 맞을지에 대한 그 검정 통계량을 결정해서 임계치랑 비교해 줘야 돼요. 그거를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임계치하고 우리가 임계치 설정한 거하고 우리가 실제 구한 통계량의 값하고 비교해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크다, 작다. 그러니까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결정을 해줍니다.
자, 임계치가 0.05라고 할 때요. 예, 이미 그건 결정돼 있죠. 그랬을 때 Z값 또는 T값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T값은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Z라고 해봅시다. Z값을 결정하는데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알파는 정해져 있죠. 0.05라고요. 그랬는데 양측 검정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 검정이나 좌측 검정일 때는 한쪽으로 쏠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0.05 양측 검정은 0.25, 0.25일 때 1.96이고요. 한쪽으로 쏠리면 요 값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은 빼야 되니까요. 그래서 1.645 마이너스 1.64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을 구해야 되는데 검정 통계량은 요겁니다. 요 값하고 Z값이냐 T값이냐인데 우리가 구한 평균하고요. 실제로 귀무가설의 값, 요 값의 차이를 이렇게 구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서 요 값을 우리가 오차범위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유의 확률은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표본 통계량이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구해주게 되는데 요 값을 우리가 할 때 요 값을 가지고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유의 확률 p-밸류가 0.05보다 크다 작다 이걸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샘플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